15. 이번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로스토프는 제니소프를 비롯한 온 연대와 자기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비로소 느끼고 또한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는 연대로 다가감에 따라 전에 포바르스카야 거리의 자기 집으로 다가갔을 때와 똑같은 기분을 느꼈다. 자기 연대 경기병이 군복의 가슴을 틀고 있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을 때, 붉은 머리털의 데멘찌의 뿔을 알아보았을 때, 말뚝에 매인 붉은 말의 얼굴을 보았을 때, 라보루시카까지 즐거운 소리로 백작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자기 주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침대에서 잠들고 있던 제니소프가 머리칼을 너풀거리면서 잠옷 속에서 뛰어나와 그를 끌어안고 장교들도 그를 마중하러 모였을 때 로스토프는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와 누이들에게 안겼을 때와 똑같은 기분을 느꼈다. 기쁨에 찬 눈물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연대도 역시 집이었다. 그것도 양친의 집과 조금도 다름없는 사랑스럽고 그리운 집이었다. 연대장에게로 출두하여 이전대로의 종대의 배속을 받고 당직도 하고 사료 징발을 나가기도 하고 연대의 온갖 자질구레한 흥미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자기는 이제 자유를 빼앗겨 버렸다. 일정한 좁은 불편의 틀 속에 갇혀 버렸다고 느끼면서도 로스토프는 자기 집 지붕 밑에서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자기 집이며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라는 자각과 안도와 마음 든든함을 느끼는 것이었다. 자기가 마음 붙일 곳을 찾아내지 못하고 언제나 잘못된 일만 골라서 하던 방자한 사교계에서와 같은 그러한 무질서함이 여기에는 없었다. 고백을 해야겠다든가 혹은 해서는 안 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일로 번거로운 소냐도 없었다. 어디엔 가고 가지 않고 하는 자유도 없고 온갖 다른 방법으로 보낼 수 있는 24시간이라는 틈도 없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유달리 가깝다든가 또는 멀다든가 하는 한없이 많은 대중조차 없었다. 그 불분명하고 모호한 아버지와의 금전 관계도 없었거니와 돌로호프에 대한 그 무서운 패배의 기억도 없었다. 이곳 연대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간단 명료하였다. 온 세계가 불균등한 두 개의 부분으로 갈려져 있었다. 즉 하나는 우리 파블로그라드 연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이 그 밖의 모든 것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었다. 연대 안에서는 모든 것이 뚜렷했다. 아무 개는 중위, 아무 개는 대위, 아무 개는 착한 사람, 아무 개는 나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일은 모두가 흉허물 없는 동료들이라는 점이었다. 주보에서는 외상을 주었고 봉급은 넉 달치가 한꺼번에 손에 들어왔으므로 별로 궁리를 하거나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파블로그라드 연대에서 나쁘다고 간주되고 있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다. 파견되었을 때는 명확하게 정해진 임무만을 완전히 실행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아무 탈도 없는 것이다. 연대 생활의 이 일정한 조건 속에 발을 들여놓은 로스토프는 지친 사람이 잠자리에 들 때와 같은 희열과 안도를 느꼈다. 더욱이 돌로호프에게 카드 놀이에 진 일에 그는 이 행위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위로를 받기는 했지만 자기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전과 같은 근무 태도와는 다르게 자기 죄를 보상하기 위해 훌륭하게 근무하고 나무랄 데 없는 우수한 장교이자 동료로 이를테면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로스토프에게는 이 전제하의 군대 생활은 더욱 즐거운 것이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군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로스토프는 그때 진 일에 5년 안에 이 빚을 다 갚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지금까지 해마다 1만 루블리씩 붙여오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2천 루블리만 받고 나머지는 빚을 갚기 위해서 부모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었다. 아군은 수차례 걸친 태각과 전진과 불토스크와 프레이슈 에일라우 동지에서의 전투 뒤 바르텐슈타인 부근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황제의 도착을 기다려 새로운 전투를 벌이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파블로그라데 연대는 1805년의 원정군에 참가했던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러시아에서 병력의 보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첫 전투에는 늦어버려 불토스크의 전투에도 에일라우의 전투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겨우 전쟁의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본군과 합류하여 플라토프 지대에 배속되게 되었다. 플라토프 지대는 본군에서 독립하여 행동하고 있었다. 파블로그라드 연대는 여러 번 적군과의 교전에 참가했고 포로를 잡기도 하고 언젠가는 우지노 원수의 마차를 노획한 일도 있었다. 4월에 파블로그라드 연대는 내지 없이 짓밟힌 독일의 텅 빈 마을 가까이에 몇 주일인가 여러 주둔하고 있었다. 눈이 녹는 때가 되어서 진창 추위로 강은 얼음이 갈라지고 길은 통행할 수조차 없었다. 며칠씩이나 말에게도 병사에게도 양식이 주어지지 않았다. 수송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병사들은 황폐한 촌락들을 돌아다니면서 감자를 찾았으나 이제는 그것마저 겨우 조금밖에 찾아내지 못했다.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린 뒤에 주민들은 사방으로 도망쳐버렸고 남은 자들은 거지보다도 더 비참한 상태였으므로 그들에게서 빼앗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동정심이 없는 병사들조차도 그들한테서 빼앗는 대신 마지막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까지 그들에게 베풀 정도였다. 파블로그라드 연대는 전쟁에서는 겨우 2명의 부상자를 냈을 뿐이었으나 굶주림과 병으로 거의 반수의 병력을 잃었다. 병원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죽게 되므로 나쁜 식사 때문에 일어나는 열과 종기로 괴로워하고 있는 병사들은 병원에 가기보다는 오히려 전선에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라도 근무에 종사하는 것을 바랄 정도였다. 봄이 되자 병사들은 땅속에서 싹이 돋아나는 식물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스파라거스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어째선지 병사들은 그것을 마시카의 단뿌리라 이름짓고 풀밭과 들판으로 나가서는 이 단뿌리 실은 굉장히 쓴맛이었다. 찾아 돌아다녔다.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고 있으면서도 군도 끝으로 캔에서는 먹고 있었다. 이런 봄에는 병사들 사이에 손발과 얼굴에 종기가 생기는 새로운 병이 발생했다.
군인은 그 병의 원인을 병사들이 단 뿌리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니소프 중대의 병사들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마시카의 단 뿌리를 먹고 있었다. 그것은 마지막 금방으로 벌써 2주일이나 연명해왔고 그것도 한 사람 앞에 반 푼떡밖에 배급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수송되어 온 감자는 얼어있거나 싹이 나있기 때문이었다. 말도 역시 2주일 이상이나 지붕의 볏짚만 먹고 있었으므로 몹시 말라 비틀어지고 아직 작년의 겨울털로 덮여 있었고 그것도 군데군데 뭉퉁뭉퉁 털이 빠져 있었다. 이러한 끔찍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병사와 장교의 생활은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없었다. 헬석하고 부석부석한 얼굴에 해진 군복을 입고는 있었지만 경기병들은 지금도 여전히 점호를 받기 위해 정렬하기도 하고 징발하러 나가기도 하고 말과 병기의 손질도 하고 마초 대신 지붕에서 볏짚을 잡아 빼오기도 하고 식사를 하러 솥가로 모여들기도 했는데 그 심한 음식과 자기의 악의 상태를 감추면서 그대로 공복인 채 솥가를 떠나기도 하는 것이었다. 또 병사들은 근무의 한가한 텀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모닥불을 피워놓고 벌거벗은 채 불 옆에서 연기를 내뿜으면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싹이 돋아 썩은 감자를 골라내어 굽기도 하고 뾰족킨과 수보로포의 원정 이야기랑 협작군 알료시아의 이야기랑 밑골과 이야기 등을 주고받기도 했다. 장교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2사람 혹은 3사람씩 여러 젖혀진 거의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상급 장교들은 볏짚과 감자를 입수하는 것과 대체로 병사 급식 방법에 고심하고 있었지만 하급자는 여전히 트럼프와 식량은 없었으나 돈은 많았다. 혹은 못치기는 숨바꼭질이니 하는 순박한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다. 전국 전체의 진행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자기 한 머리로선 정확한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전국 전체의 진행이 아방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다. 로스토프는 이전처럼 제니소프와 같이 살고 있었다. 2사람의 친교는 그들의 휴가 일에 더욱 짙어졌다. 제니소프는 한 번도 로스토프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었지만 그가 부하 장교인 로스토프에게 보이는 부드러운 우정에 의해서 이 노 경기병의 나타시아에 대한 불행한 사랑이 이러한 우정의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로스토프는 느끼고 있었다. 제니소프는 될 수 있는 대로 로스토프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애써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전투가 끝난 뒤 부상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면 유달리 기쁘게 맞아주는 것이었다. 언젠가 임무를 띠고 파견되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들렀던 황폐하여 인기척도 없는 마을에서 로스토프는 늙은 폴란드인과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그의 딸인 한 가족을 발견했다. 그들은 몸에 걸칠 것도 없었고 굶주림에 지쳐 있었고 게다가 걸어서 떠날 기력조차 없는 데다 타고 갈 것을 구할 돈도 없었다. 로스토프는 그들을 주둔지로 데리고 돌아와서 자기 숙사에 살게 해주고 노인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수주일간 돌보아 주었다. 로스토프의 한 동료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끝에 자넨 누구보다도
교활하다. 이번에 구해준 귀여운 폴란드 여자를 친구들에게 소개한 데서 죄될 건 없을 텐데 하고 야유하기 시작했다. 로스토프는 이 농담을 모욕으로 느끼고 발칵 화를 내고는 무서운 욕지거리를 그 동료에게 퍼부어 제니소프의 중재로 가까스로 결투까지는 이르지 않고 끝날 수 있었다. 폴란드 여자와 로스토프의 관계를 모르는 제니소프는 그 장교가 돌아간 뒤 로스토프의 성급함을 나무랐다. 로스토프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석하게. 그 여자는 내게는 누이 같은 느낌이 드네. 그래서 그 녀석의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도저히 자네에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까닭은 제니소프는 그의 어깨를 툭툭 치고 로스토프 쪽은 보지 않은 채 다급히 방안을 걷기 시작했다. 이것은 흥분했을 때 언제나 하는 그의 버릇이었다. 자네들 도스토프네 사람들은 정말 우둔하기 짝이 없는 혈통이더군 그래. 하고 그는 말했다. 로스토프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진 것을 보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